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유의사항 및 지원 전략을 설명드릴 대전대입지원단 소속 동방고등학교 교사 전혁일입니다. 먼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시 모집 일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할 수시 모집 일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9월 9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금요일 중에 3일 이상이 되겠으며 합격자 발표와 등록 기간이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2024년 12월 13일, 등록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안내되어 있고, 수능 시행일은 11월 14일, 그리고 수능 성적 제공일은 12월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일정입니다. 오늘은 수시 모집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을 지난 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지나서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2-3개월에 걸친 기나긴 수시 모집 대장정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수시 모집은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추가 합격의 경우에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전까지 추가 합격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낯설 수 있는 추가 합격 또는 충원 합격 통보의 예시에 대하여 저희에게 익숙한 충청 지역 대학들의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립공주대학교의 경우에는 2024학년도 기존 1에서 3차까지는 홈페이지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 5차에는 전화 통보 방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충남대학교의 경우 1에서 4차까지는 홈페이지로, 그리고 5차는 개별로 전화 통보했습니다. 그 밖에 충북대, 한밭대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연락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주대의 경우에는 2025학년도엔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나 또는 개별 연락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특히 수능이 끝난 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휴대폰을 바꾸는 경우에는 대학으로 초기에 제공한 전화번호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한 대학의 입학처 또는 학과에 연락을 미리 취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에 따른 구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 지원 횟수는 최대 6회,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9일에서 13일 중에 3일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시 모집의 경우 지원 횟수는 가나다군별로 한 개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의 경우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충족되지 못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 횟수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훨씬 더 뒤에 있고 훨씬 더 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만일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서 접수일은 대학별로 각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 중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모집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일정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몇몇 주요 대학들을 위주로 모집 계획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잘 보면은 월요일에서 수요일, 그리고 월요일에서 목요일, 화요일에서 목요일, 화요일에서 금요일 동안 수시 모집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본인이 반드시 스스로 파악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9월 10일에서 13일 한양대 에리카까지 이렇게 잘 나온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빨간 부분으로 해놓은 부분이 이제 우리 충청권, 그리고 파란 부분으로 해놓은 곳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6장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들을 이렇게 제시해놨으니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셔서 접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쟁률을 지켜보면서 지원하다가 눈치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접수 마감 시각이 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인터넷의 어떤 접속 문제로 원서 접수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이나 학과에 분명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은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즉 2024학년도 대입 전형부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와 같은 추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도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비롯한 증빙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일정들은 반드시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복수 지원 가능 횟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시 모집 복수 지원의 경우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월에 시작하는 수시 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시작하는 정시 모집은 가나다 각 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 모집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지원하시면 되는데 복수 지원 범위의 사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 한밭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이 다릅니다. 충남대는 A, B, C형을 나눠서 이제 A, B, C를 합산해서 최대 4회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여기에 보듯이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 한밭대학교는 전형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특히 여기 한밭대학교의 경우에 보듯이 교과 일반 전형에서 기계공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를 복수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 이게 전형료 결제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접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본인이 지원해야 될 대학을 반드시 잘 파악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수 지원 금지가 예외되는 대학들입니다. 복수 지원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제한된 횟수만큼, 그래서 총 6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6회를 넘겨서는 더 이상 지원하시면 안 되지만 지원을 더 할 수 있게 허용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산업대학교 설치령에 따라서 설치된 산업대학교나 청운대나 호원대 이 두 개가 산업대학교예요. 그리고 모든 전문대학들, 131개의 전문대학들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복수지원 금지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6회 이외에도 본인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일정에 맞출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중등록 금지 또는 대입 지원 위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모집 시기별로 지원해서 입학하게 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다면 반드시 한 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 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이란 표현이 어색하실 수도 있겠는데, 등록이란 문서의 등록, 원서의 등록이죠. 원서의 등록이나 예치금 납부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치금이 납부되고 나면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넣은 학교에는 일단 등록을 한 대학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의 예치금 납부 시 다수의 대학에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수의 대학에 납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개의 대학에만 납부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배할 시에는 이중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대입 지원 위반이 됩니다. 이미 대학에 등록한 사람이 추가 합격한 타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반드시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또한 등록을 포기하고 난 뒤 예치금을 반드시 환불받고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에 지원한 47만 명의 수험생 중 지원 횟수 6회를 초과한 사람은 355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본인의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A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뒤에 B 대학에 추가 합격이 되는 경우가 예입니다. 이럴 때 본인이 뒤에 합격한 B 대학교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A 대학교의 예치금을 환불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치금의 환불 없이 B 대학의 예치금을 덜컥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둘 다 넣어버리면 이중등록 사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중등록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명단이 대학 측으로 넘어간 다음에도 별도의 안내가 되겠지만, 만약 모종의 이유로 그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중등록 해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입지원 위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인지했을 때는 빨리 대학 입학처에 연락을 하셔서 먼저 붙은 학교에서 환불 받으셔서 뒤에 학교에 예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경우에요. 예치금요? 저 환불 안 받아도 돼요. 저희 집에 돈 많아요.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또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한다고 그러면 입학처에서 화낼까봐 짜증낼까봐 못하겠어요. 위와 같은 경우를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절차대로 먼저 합격하신 대학에 포기 의사를 밝히셔서 환불을 받으신 뒤 희망 대학에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온라인 원서 접수에 대해서, 즉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벌써 이 UA 어플라이나 진학 어플라이 등에 가입이 되어 있겠지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들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대학 지원 시 필요한 정보를 최초에 한 번 입력하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학들이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리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진학 어플라이라는 것하고 UA 어플라이가 바로 뜹니다. 진학사 또는 UA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그곳에 저 회원 가입했으니까 됐죠 라는 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학 어플라이 그리고 UA 어플라이를 찾으셔서 정확하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후 둘 중에 하나만 먼저 가입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 후 공통 원서를 작성하고 이 공통 원서의 특이사항 또는 틀린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에 각 대학별로 제시한 일정에 맞추어서 원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UA 어플라이에만 원서를 작성해 놓았는데 진학 어플라이에는 제공이 안 됐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얘들을 이 홈페이지를 대행사라고 하는데요. 대행사 간 공통 원서가 연계되기 때문에 서로 불러오기 또는 연계 기능을 사용하시면 한쪽에서 작성한 공통 원서가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대행사 간 공통 원서가 다른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는 걸까요? 바로 대학마다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집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학들은 두 개의 플랫폼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설정을 했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하나의 플랫폼과만 단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가 A 대학에 지원하고 싶은데 이 플랫폼에는 A 대학이 대학 목록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입학 원서를 모두 등록하셨다면 전형료를 결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의 경우 묶음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단독 결제, 즉 개별 결제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서 전형료, 즉 입학 전형료를 결제하시는 순간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제 전에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의 목록을 미리 장바구니나 희망 목록에 넣어두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서료, 즉 전형료가 결제되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가 아닌 오프라인 원서 접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관계자께서 종이 입학 원서를 직접 가져오셔서 종이 원서예요. 종이 원서를 가져오셔서 수기로, 즉 손으로 적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수기로만, 즉 오프라인으로만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한 사실과 그리고 학생 스스로 합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꼭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대학에 합격되어 버리는, 그래서 다른 대학에 진학하려고 해도 이 수기원서, 실물 입학 원서를 작성한 대학과 이중 등록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이 종이원서를 작성 그리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합격할 대학과 등록할 대학을 반드시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과 심사숙고하는, 그래서 꼼꼼히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수시 모집 지원 유의사항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조심해라 등의 무섭고 다소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건 수시 모집 지원 시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적만 보시고 혹은 내가 지원할 희망학과만 단순히 보고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수시 모집 지원에서의 고려사항이나 유의사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사안을 하나하나씩 챙겨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수험생 스스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지원하시려는 대학마다 모집 요강은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고 실제로도 다릅니다. 어떤 과목을 반영한다든지 또는 이 대학은 전형 일정이 다른 대학과 겹치지는 않는지, 이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살펴보고 신중하게 지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시 모집 유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수시 모집 전체 인원 중에서 대다수를 학생부 위주, 즉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23.2%,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시에서는 이제 18.7%가 되겠지만 전체 비중에서는 이제 3.3%,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은 이렇게 8.1%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들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이 28.7%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 21%, 논술 전형 7.4%, 실기 실적 전형이 6.2% 정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는 지역 균형 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 등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60.7%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 실기 실적이 6.8, 논술 전형이 0.78% 정도 순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에선 특징적인 부분이 몇 있습니다. 첫째, 기회균형 선발 모집 인원이 37,424명으로 전년 대비 99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모집 인원은 24,031명으로 전년보다 2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의예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등의 그리고 간호계열의 의무선발 비율이 상승했는데요. 어쩌면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예과의 증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의 자율 반영함에 따라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고요. 통합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이 폐지가 되면서 문이과 계열 간의 자유로운 교류 형태의 지원, 이른바 문과 침공이라든지 이과 침공이라든지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별 지원 전략은 총 3가지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전형, 둘째,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이 전형에서 반영하는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대학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대학마다 지정한 교과의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서 석차 등급을 각각 등급별 반영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른바 환산 등급과 환산 점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5인데 어디 가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학마다 반영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마다 환산한 점수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충남대학교 한밭대 등의 경우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 그리고 전체 교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등 매우 반영 방법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참고해서 어떤 반영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인문계열의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를 주로 반영하는데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를 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주요 대학의 전년도 대비 변화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맞았을 경우에 성취 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1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등급이나 B나 C를 맞았을 경우에는 누적 비율에 따라서 B를 맞았을 때는 B의 비율 더하기 C의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을 그리고 C의 경우에는 성취도 C에만 해당하는 학생 비율에만 해당하는 석차 등급을 학교에서 지정한 그 환산 등급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으니 이거는 대학별의 그 환산 등급표를 좀 보면서 계산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한밭대학교의 경우 국영수 상위 3개 과목과 사회과학의 상위 4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영 비율이 계열 학부마다 좀 다릅니다. 공학계열과 인문디자인 계열, 그리고 경상계열,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등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이제 공학계열답게 수학의 비중이 다소 높고요. 인문디자인 계열은 넷다 비슷한데요. 경상계열은 약간 문과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비중을 좀 높게 치고 있으니까 내 등급이 이렇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다 다르므로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도 본인의 환산 등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인지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전략 자료집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실 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전형 방법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이 단순하게 교과 성적 100%만 반영되는 것뿐이 아니라 교과 성적 및 비교과, 예를 들면 출결 상황이나 봉사활동 실적 같은 것 등이 항목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에 더해서 이와 같이 서류 평가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과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이런 면접 전형이 일괄로,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지원자들을 다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제 1단계에서 N배수, 그러니까 뭐 5배수면 500%, 3배수면 300%를 먼저 선발하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2단계 통과자들만 따로 추려서, 그럼 아까 N배수 통과자들만 추려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어떤 전형에 내가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지 않는 학생일지라도 수업을 중심으로 한 서류와 서류의 준비와 학교에서의 모의 면접 등을 통한 면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 충원 합격, 불합격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서 서류나 면접의 실질적 변별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3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률과 입시 결과 등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형 유형, 전형 요소의 변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 학과, 학부의 통합 및 분리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결과의 분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수능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비율이 높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이 평균적으로 5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이 굉장히 명료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은 전형 지원의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상 안정지원 경향이 강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을 고려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는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핵심 고려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의 자료집 32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정성평가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KU 지역균형, 이게 건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 교과 70%와 서류 30%를 반영하고 경희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에서 교과 성적 80%와 서류 20%, 동국대의 경우는 교과 성적 70%와 서류 종합평가 30%, 성균관대는 교과 성적 80과 정성평가 20%씩으로 조금씩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비율이나 반영하는 방법이 다소 상이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방법에서도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국대의 경우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육과정 이수, 즉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성적은 어느 정도의 석차 등급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세특도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성평가적인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국대와 비슷하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심 평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두루 평가하고 있는 요소 3가지인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서 학업 역량을 제외한 진로 역량, 이 진로 역량이 요즘에는 교과의 이수 충실도로 좀 보이고 있는 편이고요. 공동체 역량 등을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제일 특이한 경우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는 먼저 교과 성적이 70% 반영된다고 하지만 전 교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수한 성적의 10개 과목만 반영하고 있어요. 10개. 그래서 교과 전형의 최종 등록자 70% 컷의 분포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막 1.00에서 충원 합격까지 1.00으로 다 끝나는 방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10개 과목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종합평가 30%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식을 또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과에서 등급별 점수 분포가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서류 종합평가의 비율이 30%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비율은 이것이 절대적인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수월성 10%와 학업 충실성 1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각각 해당 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부산대, 경북대, 국립공주대, 국립목포대 등에서도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100%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경우 무슨 이스트로 끝나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등인데 이런 학교들은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제출을 유지하여 요구하고 있으므로 꼭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등 이른바 과학기술원으로 일컫는 대학들입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에서도 교과외 활동 중에 자율동아리나 봉사활동 내역 중에 이제 개인, 대외 봉사활동 내역이나 독서활동이나 수상경력 등은 평가 항목에 반영되지도 않고 블라인드 처리돼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의 활동을 기록하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추세는 동일 대학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구분하여 선발하는 경우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접형과 서류형의 서류평가 방식 같은 경우 같은 대학도 있지만 다른 대학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면접형의 경우 면접이 절대적인 중요한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의 전형 중에 자신이 서류형에 유리할지 면접형에 유리할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서류형의 경우 면접을 대신해서 학생의 활동이나 학업 역량 등을 실제로 확인하기 때문에 성적 분포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면접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서류형의 컷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면접형의 경우에는 이런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나는 자기 역량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면접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성적인 부분들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 분포가 다소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바는 없어요. 면접형이 서류형보다 떨어진다? 정답 아니에요. 해마다 경쟁률이 다르고 지원자의 성향이 다르고 어떤 지원의 패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그걸 재단해서 나는 성적이 떨어지니까 면접형을 하면 붙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도 잘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추세는 서류형이 면접형보다 좀 더 합격선이 좀 높다라고 일컫는 편입니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이 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학업 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학교별로, 대학별로 평가 요소 및 기준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평가 요소 및 요소별 배점이 서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학이라도 또 전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런 평가 요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같은 경우는 대다수 대학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세 가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역량에서도 반영 비율이 어떤 대학에서는 학업 30, 진로 30, 공동체 역량 40%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대학에서는 학업을 우린 더 쳐줄 거야. 그래서 학업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 진로 역량 30으로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대학 안에서도 다른 전형이 있다는 거예요. 종합전형의 스타일 두 개가 다르거든요. 뭐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이 그렇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탐구형이냐 융합형이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해서 어떤 역량이 보다 더 잘 드러나는지 고려해서 지원한다면 좋은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 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지원 전략을 고려할 때 수시 지원카드 6장을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하는 것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높아서 우수성이 뛰어나다고 생각될지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낮은 평가로 여겨진다면 높은 교과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의 충실성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교과 전형을 고려해서 적절한 안배를 하는 것이 좋은 수시모집 지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의 경우
면접의 유형을 파악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전공, 학과 가이드북 같은 다양한 정보를 입학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학력이 되겠죠? 면접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 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이를 고려하여 꼼꼼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는 서류 평가와 면접 점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 등급만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기보다는 지원 가능 범위, 그러니까 이 등급대 애들이, 이 등급대의 선배들이, 이 등급대의 친구들이 붙었고 떨어졌구나 정도를 가늠하는 정도로만, 범위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이렇게 넓고 두텁구나 하는 정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도 성적대가 떨어지기도 한다. 즉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등급 역전이 발생한다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1점대가 떨어지고 3점대가 붙기도 하는 게 종합전형인 만큼 본인의 어떤 그 면접 역량, 그리고 본인의 서류의 충실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는 대학의 입장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과 달리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의학계열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전형에 지원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뒤에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논술 전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전체 실시대학 46개 중에 무려 40개 대학이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신한대학교, 울지대학교 다 경기도에 있어요. 이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신설했고요. 고려대학교도 이제 신설학교에 들어간다고 표시되어 있지만은 7년 만에, 그러니까 전에 했다가 최근에 7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올해 논술 전형을 부활했고요. 서경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논술 전형을 폐지하는 등 대학마다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 60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 변화를 살펴보면 최초에 지원했던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한 사람들 간의 경쟁률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이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실제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고 논술 전형인 만큼 논술 반영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므로 논술고사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보다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술 전형을 미리부터 준비해온 학생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과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이 논술 전형의 특성상 준비 없이 성급하게 지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8명을 모집하는데 5,286명이 지원해서 무려 660.75대 1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상적인 경쟁률을 보인 점도 있었던 만큼, 그런 모집단이 학과도 있었던 만큼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지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형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형일까지도 길지 않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만일 지금 논술 전형을 고려하신다면 여기 제시해드린 대로 약술형 논술, 즉 서술형 평가 문항으로 나오는 이런 약술형 논술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지문과 복잡한 조건이 있는 문제에 장문의 답안을 작성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일반 논술과 달리 어느 정도 정해진 답안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주관식 단답형, 즉 약식 서술형 시험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전형입니다.
약술형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은 가천대학교에서부터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자연계열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꽤 많은 편입니다. 또한 전형 방법에 있어서 논술의 반영 비율이 80%, 보통은 이제 평균 80%고요. 적게는 60에서 최대 100%까지 가천대나 고대세종이나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는 100%도 반영하잖아요. 100%까지 논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교과 반영 비율도 0에서 40%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논술 전형에서의 교과 전형은 반영 비율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논술의 실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하는 경우에 이제 최저 등급의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을 주로 평가합니다. 국어와 수학을 주로 평가하고 있어요. 보면은 다 그래요. 국어 아니면 수학. 이제 고대세종의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사탐의 교과 통합형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기술교육대의 사회계열도 국어 사탐의 계열을 통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국어 수학 아니면 수학만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유는 국어와 수학 과목 중에 공통 과목만을 출제 범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경우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천대, 상명대, 삼육대, 상명대,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그리고 한신대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두 과목을 모두 평가하고 있는데요. 고대 세종 캠퍼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통합형 논술, 국어와 사회탐구로 주로 출제를 하고 있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만으로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학대도 수학만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공학계열에서는 수학, 그리고 사회계열에서는 자료 제시형 언어 논술로 국어와 사회탐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자연계열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자연계열 또한 수학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서 이런 약술형 논술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출제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대학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전형의 기출문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 그리고 평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리고 논술 안내 자료 등을 활용해서 기출 안내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나 문항의 해설 그리고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의 정보와 모의 논술을 통해서 반드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의 기출문제로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의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논술고사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출제하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모의 논술고사에 참여해서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 것인지 그 방향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교수님들의 첨삭과 총평, 점수 등 객관적인 평가 정보를 얻고 자신의 논술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통해서 논술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문 논술의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그 수준 내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의 경우에는 국어와 사회 교과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는 국어, 문학, 독서, 화작,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논술 등의 모든 과목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사회교과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같이 국어와 사회의 실제로 모든 과목이 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 67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논술의 경우 대다수는 수리 논술을 위주로 출제됩니다. 수학 교과의 경우에도 수학2, 미적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기하가 범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단 자연 계열의 논술은 수학 교과 기반이지만 그 논술의 유형은 언어 논술을 포함하거나
약수령 또는 논수령 등 대학마다 차이가 있고 그 출제 범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과학통합 논술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원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는 작년과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수학과 모집 단위 전공별 특성이 반영된 과학 지정 과목을 응시했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과학을 폐지하고 수학만으로 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올해의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의 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볼 때 교육과정의 이수 범위를 바탕으로 응시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응시할 수 있는지, 준비할 수 있는지 등 계획에 대한 준비와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전형에 지원할 때 전형 일정이 겹치는 경우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듭 말씀드렸듯이 2025학년도의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도권 대학, 대전 충청권의 대학의 전형별 분석 및 지원 전략, 전국의 교육대학, 교대나 과학기술원, 의예과 지원 전략 등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을 참고해서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3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우리가 3년 동안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12년간의 그 준비해온 결실을 맺는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상 마음을 졸이시겠지만 본인이 준비해온 만큼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신 만큼 모두 좋은 그리고 정직한 결과를 얻으시고 수험생 모두 희망하시는 대학에 꼭 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